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김진 앵커 휴가 가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 47일 남았습니다. 이슈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룰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문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북풍입니다. 북풍, 삭풍이라고도 하죠.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입니다. 이 바람,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보시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년 만에 다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어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하고 나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사실상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거기다 북한이 과연 레드라인을 넘어설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일보 오면이군요. 속값. 설 연휴 앞두고 이 한우값이 올랐다는 기사 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서울 종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전략공천 요구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홍 의원은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는 이 측근으로 불리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각각 제안했는데요. 이걸 이준석 대표가 속값에 비유했죠. 홍 의원을 향해 구태 정치라는 당내 비판이 일자 홍 의원 방자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원팀이 되려면 정말 속값을 든든히 치러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공짜는 없는 것도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경향신문이군요. 오면 한방입니다. 인생은 한방, 이런 말도 있는데요. 누군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판을 흔들 메가 이슈를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혔다는 이 정가의 분석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누구보다 답답한 사람은 이 후보 자신이겠죠.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 차별화를 주지 못해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86세대 용퇴 아니면 이 중진 불출마 등 혁신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설 연휴 기간 이 단일화,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데요. 판을 만드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한국경제 일면입니다. 1호가 될 순 없어라는 예능 프로그램 생각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대다수 건설사가 설 연휴를 이틀 앞당겨 27일부터 쉰다는 내용인데요. 무슨 일이냐 보니까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혹여 사고가 생겨 이 조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인데 제2의 HDC 현대산업개발로 낙인 찍히는 것만은 피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1호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까? 2호도 안 되고 3호도 안 됩니다. 안전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를 던져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김형주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야권 전략 공천 잡음, 홍준표 속값 요구다. 자,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원팀 구성이 이 전략 공천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이 전략 공천을 합류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윤석열 후보 측이 구태 밀실 정치다,
이러면서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홍준표 의원이 꺼낸 이 전략 공천 카드, 국민의힘의 완벽한 원팀은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먼저 어제 윤 후보의 발언과 함께 최재형 전 원장을 만났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최재형 원장님하고 대화한 건 없습니다. 전략 공천 아니더라도 경선으로 나올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뭐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뭐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든지 제가 도울 생각이 있고요. 홍준표 의원하고 혹시 사전에 뭐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 건가요? 종로 출마권은 제가 홍 대표랑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어요.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뭐 생각이 있었겠죠. 네, 두 사람의 만남까지 보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 홍준표 의원이 밝힌 이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회동 내용은 처가 비리 엄단, 그리고 이 국정 운영 무능 보충할 만한 이 진용의 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재명 기자 보면 요구 조건이 그거 두 가지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였던 거죠. 하나가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그런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처가 비리에 대해서 엄단을 선언해달라. 이 두 가지가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이제 후보에게 제시한 선대 합류 조건이었는데, 제가 어제는 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앞단에 있던 그러니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하는 그런 조치해달라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람을 이번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5군데 재보궐선거에 공천해달라, 이런 이제 의미가 같이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이 강하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선 그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 캠프에 들어갔었죠. 경선에 탈락한 이후에 이제 홍준표 의원을 이제 지지했었죠. 그리고 네. 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만 하더라도 뭐 나름 상징성이 있죠. 뭐 공정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자, 대구 중남구는 어떻게 보면 5곳 재보궐 지역 가운데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데입니다. 네. 근데 그곳에 글쎄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지난 총선 때 이제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됐죠. 당시 같이 탈당을 해서 도왔던 이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때 대선 경선 때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결국은 근데 과연 이제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대구 중남구의 공천을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어떤 대표성이 있느냐를 했을 때 다들 좀 갸웃해지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해달라라고 요구해놓고 나서 결국은 내 사람을 심어달라라는 의미로 해석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너무 구태스러운 제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홍준표 의원이 물론 제가 볼 때도 거의 이제 지난해 11월 5일 날 경선이 끝나고 둘이 만난 건 거의 2달 반 만에 만난 거죠. 75일 만에 그렇죠. 만납니다. 근데 2달 반 만에 만나자마자 첫 번째 일성이 내 사람 심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윤석열 후보 진영이나 선대 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과한 요구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바로 어제 기자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권영세 본부장이 거의 사실상 공개를 하면서 네. 이건 구태다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죠. 공개 반발해버렸죠. 그래서 네. 공개 반발을 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이거 지도자감도 아니고 당원 자격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결국은 이제 원팀으로 만들자마자 하루 만에 결국은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도 그냥 정치로 미숙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미숙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가는 모습이 지금 가뜩이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막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오늘 아침 기사들 제목 보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이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다,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만남 예정에 없었습니다. 박정원 실장님, 네. 예정에 없는 만남을 갑자기 한 건 뭡니까? 이 당내 불협화음에 대한 좀 우려의 그런 행보일까요? 일단 예정에 없었는지 원래 계획돼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확인해 드릴 수가 없는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원래 어쨌든 최재형 원장도 만나 뵀어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원팀이 돼야 되니까. 저희 당이 이제 완만하게 회복세를 만들어가고 결국 대선 승리라는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과정에 홍준표 대표의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에 어쨌든 최재형 원장도 한 축이 되셔야 되는 분이니까 어제 만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또 페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요지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조건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윤핵관들이 그 처가 비리에 대한 엄단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 심기경호하려 이걸 공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최재형 원장도 이용당했다.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홍준표 대표를 모시고 결국엔 원팀을 만들어서 대선을 잘 치러야지 하는 큰 축이 하나가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라는 분이 1 더하기 2를 해서 2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으로 스스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너무 빠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큰 선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큰 정치인들이 좀 상처를 받고 저 뒤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그 한 시대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좀 빠른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저는 이번에 뭐 선대위에서 처리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제가 쭉 봐왔던 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경선 이후에 청년의 꿈이란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무언가의 정치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시도,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망가뜨리는 좀 안 좋은 수를 두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박정하 실장님의 이런 진단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 홍 의원의 요구 조건이 알려진 이후에 이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이재명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구태라는 얘기도 직접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속값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제가 예전에 속값이라고도 표현했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 합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선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후보가.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얼마나 참 자신 없는 사람입니까. 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 인사하는 거를 요구 조건을 걸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마지막에 저같이 사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홍준표 의원과 이제 대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 뭐 사심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이런 발언 모두 상당히 뼈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권영세 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발언 수위가 높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선 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씁쓸함을 느꼈을 거예요. 옛날에 자기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느덧 다른 캠프에 먼저 소위 윤핵관 속에 들어가 버려서 오히려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자각으로서 내 사람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방법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무능한 국정 운영을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으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자체가 굉장히 무능하다. 이걸 인정하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전략공천 지역이기는 하지만 미리 한 사람을 띡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만난 사실은 윤석열 또 최재형 두 사람 입장이 참 미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전략공천 얘기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또 본인도 가령 만에 하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가고 싶어 했다면 더 공교롭게 어려운 지경에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예. 네. 또 하나는 더군다나 뭐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는 만약 전략 공천을 한다 그러면 여성이나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아예 더 누가 보더라도 편하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걸 가야 되는데 지금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중남구에 있던 분도 아닐 뿐더러 연세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잘못된 공천이거든. 다른 사람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시대가 접어들었다는 것을 권영세 본부장이 확실하게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좀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씁쓸한 게 선수나 뭐 사시나 다 한참 후배가 이제 권력 쥐었다고 거의 뭐 당원 자격조차도 있니 없니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씁쓸한 부분이고, 그러나 현재로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연출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홍준표 의원 스스로가 좀 연출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홍 의원의 요구가 이제 거부된 셈인데요. 홍 의원도 불쾌감 숨기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그걸 두고 자기들끼리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네, 방자하다. 뭐 사극에서나 뭐 많이 봤던 그런 내용에서 저도 오늘 한번 찾아봤는데 무례하다, 뭐 이런 고어에 속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공개 만남에서 시작됐지만 이 만남에서 이뤄진 대화, 그리고 그 이후의 분위기까지 봐서는 국민의힘 원팀 행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도 뭐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윤핵관들을 지칭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내 선대위 입성 막았으니 내 탓을 안 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원팀 행보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팀 행보는 뭐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나 그 전에 과연 얼마만큼 홍준표 의원이 역할을 윤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줬는가. 물론 다만 그동안은 말하자면 젊은 세대들이 뭐 안철수나 이재명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같은 분을 다시 새로운 파트너로서 말하자면 원팀의 어떤 모습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늦었지만 유승민 의원도 지금 좀 나타나 주는 것이 아마 당연히 좋을 텐데 그것은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것도 후보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뭐 다 윤석열 후보 본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17%를 넘긴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이 이번 주말에도 이제 방영되기로 뭐 예고가 돼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사 MBC가 어제 돌연 입장을 내고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 씨가 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오늘 신문기일이 잡혔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MBC가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보세요? 좀 부담이 됐을까요? 일단 MBC가 가처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승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제가 일요일 날 아주 그냥 기다리고 저도 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제가 쭉 봤더니 뭐 이렇게 그냥 살살 긁는 이야기만 하고 뭐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어서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니 후속편은 또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온다고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황당을 했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권투, 복싱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합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메인 게임은 좀 나중에 하고 오픈 게임 한두 개 한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그 메인 게임을 딱 했는데, 그 방송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야, 이거는 오픈 게임만 좀 보여주다가 메인 게임은 다음 주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러면서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 MBC가 공영방송인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시청률 장사를 하나? 그래서 제가 시청률을 찾아봤더니 이번 그 시청률이 17.2%였는데 전전주 시청률은 1.8%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그 역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것 같고, 혹시 이번 주에 MBC가 진짜 메인 게임을 준비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메인 게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송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방송국의 편성권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MBC 순회진에서 방송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극히 잘한 결정이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감상평까지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률도 찾아보신다니 저도 제가 좀 반성하러 가게 되는데,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제 탐사보도 채널인 만큼 이제 탐사보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녹취 내용만 남아서 혹시 다음 주에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또 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아마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건희 씨 녹취록을 공개한 이 서울의 소리 대표, 이재명 후보의 홍보 칼럼을 썼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 매체긴 하지만 이 언론인이라면 특정 후보 지지 칼럼을 쓰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 서울의 소리 매체에서 이모 씨란 촬영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분이 김건희 씨와 52차례가량 통화를 해서 지금 7시간 45분 녹음한 것을 MBC에 넘긴 거죠.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히려 MBC 보도 이후에 조금 정익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괜히 MBC에 줬다. 너무 오히려 김건희 해명 방송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불쾌감을 나타냈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서울의 소리가 다시 이제 자기들 갖고 있는 파일을 자기네 마음이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백은종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홍보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홍보하는 글을 써왔던 거죠. 글쎄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얼마만큼의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요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이거죠. 본인이 만약에 우리가 언론사로서 이것을 녹음했다, 그러면 사실은 정책 편향성을 가급적 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백은종 대표는 오히려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씨 녹취를 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국민의힘이 변할 때까지 정치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제 당시 이제 그 신문 절차에 같이 들어갔던 김건희 씨 쪽에서 이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정책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의도를 갖지 않고 녹음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관심사다라고 누구나 틀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김건희 씨 팬덤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팬카페에서 팬 회원들이 급증하는 형상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팬카페에 이런 굿즈까지도 나왔습니다. 굿즈. 정치인 굿즈도 아니고 정치인 부인의 굿즈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 그림이 박힌 이 마스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사진을 쓰면 아마 초상권에 걸려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지지 집회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보수로 남지 않으려면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페 운영자 측이나 이 지지자들 측에서는요. 당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런 게 득이 되는 겁니까, 실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우선은 그 방송 전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팬카페 한 200여 명 정도 회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어느 상황으로 갈지 통제가 가능한 건지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굿즈 얘기했지만은 저 마스크가 비용이 또 제법 비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런지, 그다음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 집회가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런지, 그리고 회원 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순수하다면 좀 어쨌든 김건희 씨가 저런
녹취를 만들어서 일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김건희 녹취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 세력에 의한 뭐 편향적인 여론이 마치 전체의 상황인 것처럼 몰려가면서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어디선가 잘못됐어도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판단도 흐려지면서 막 우리 사회가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게 이게 이상한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잘못 대처했어도 잘못 대처했다고 말 못하고 뭐 지금 사회가 양극화돼 있다고 어려운 상황에도 어렵다고 말 못하고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몰랐던 이런 상황들이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김건희 녹취와는 별건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팬덤 현상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녹취록 공개 이후에요. 민주당은 이 김건희 씨의 도사 발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속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검찰이 그 코로나 초기 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도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개 사인의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시중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법사위보다 무당 법사위를 더 가까이 둘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전원을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민주당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 다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 저도 뭐 법조 출입을 해봤지만 검찰청이 압수수색 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뭐 지인의 뭐 이게 사인에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청구를 기각시킨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어쨌든 국회에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는 계속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또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지는 몰랐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경찰이 신청을 하고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은 어떨 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이나 청구를 하느냐. 범죄 수사가 필요해야 되고 두 번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대상 물건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이 검찰이 반려한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례적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일반 사인이 고발한 게 아니고 대구시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적인 기관이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인정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이제 기억이 벌써 아물아물하지만 그 당시는 신천지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건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검찰에다가 그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는 했는데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걸 갖다 보면은 그런 걸 떠나서 정무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방역인데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이게 무슨 법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검사로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명백하게 어떤 증거를 입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한 가지가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런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것이고 그 징계가 이루어졌어도 공감을 얻었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게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한 말씀 저도 이제 궁금했는데요. 그럼 추미애 지금 뭐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계속 이렇게 건진법사와 윤석열 후보와의 이 관계, 거기다가 신천지 사태까지 이제 같이 이게 결부를 시키고 있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뭐 증거가 지금 있는 겁니까? 민주당 측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이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아마 이런 발언의 배경은 어쨌든 건진법사의 자녀들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전시회 때 사진 찍으러 왔다 그런 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뭐 일부 언론사에서의 보도, 소위 네트워크 본부 내에서의 활동들이 마치 별동대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빌미가 되었더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저 사진처럼 과연 그냥 그 어떤 뭐 역술인 혹은 뭐 어떤 집회, 그러니까 직능본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왔다면 저렇게 후보하고 아주 직접적인 스킨십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의 관계가 축적됐다, 이런 근거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아마 윤호중 대표나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더 확실한 뭔가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건진법사는 불교계에 있는 분이라고 아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또 기독교계, 뭐 그게 뭐 오스톡스는 아니든 간에, 그런데 네. 굳이 불교계에 있는 분이 신천지라고 하는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의 어떤 뭐 영장을 쳐라 마라까지 그런 얘기를 할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좀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보건복지부 역시 압수수색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그래서 불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그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점도.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감염병법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 방역을 위한 그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는 건데, 그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의 당시 입장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 정부도 신천지 압수수색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네요. 자, 민주당이 무속으로 계속 이제 엮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발언, 예전의 발언을 이용해서 윤재욱 의원인가요? 소설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뭐 소설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뭐 요만큼만이라도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뭔 얘기를 하고 거기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다들 율사하잖아요. 율사인데 이렇게 법하고 일반 상식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최근에 뭐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면 오히려 지지율이 꺾이는데 이것도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우기면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야권 계속해서 뭐 잡음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여권의 공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47일 남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여권도 이핵관 논란이 일었다. 지지율 정체 속에 소갈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근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때문일까요? 이 민주당의 내홍 조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분란의 이유였던 핵관, 이 핵심 관계자 논란이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강성 친문 지지자, 이 지지자층들의 갈등도 재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을 향한 민심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궁금하죠. 최근 실시된 두 여론조사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은 추세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면요. 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네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율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자, 2주차, 3주차, 1주차 이렇게 보시면 34, 37, 36, 37, 34 이렇게 흐름이 보이고 28, 28, 33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두 사람의 이 격차 거의 없다. 1%포인트 차이라면은 뭐 오차 범위 내에서도 초박빙, 초박빙도 아니죠. 거의 뭐 이제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여론조사였으면 거의 뭐 1위가 등락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재명 기자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다뤄보긴 했지만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을 모두 좀 깨야 되는 게 후보들의 숙제인 거죠. 지금 이제 흐름만 보면 물론 이제 전주와 비교해서도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2% 포인트 내에서는 사실상 뭐 달라졌다고 보기 참 어려운 수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30% 중반대에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편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이 지지율 빠졌다가 좀 회복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안철수 후보는 글쎄요, 도약이냐 아니면 후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제 흐름만 보면. 그럼 이제 결국은 숙제도 정해져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누가 먼저 40%대에 안착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지금부터 벌이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더 치고 올라가서 20%대를 만드냐 만들지 못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이 플레이어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월 4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심이 가장 요동치고 있는 데가 2030 세대라고 얘기하죠. 아무래도 2030 남성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많이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음 주까지 지지율이 상당 기간 2월까지 장기화될까 그 추세가 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있으나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점에서 다음 주에 누가 얼마만큼 지지율을 선점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대선의 중요한 싸움의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돌직구가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면 그 추세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다른 이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요.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지지율 격차를 보시면 오차 범위 내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조사가 됐습니다. 김형주 특보님께 여쭤볼게요. 이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45%를 기록하고 있네요. 윤석열 후보가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유무선의 비중, 뭐 아마 두 번째는 오히려 100% 유선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소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는 굉장히 다른 격차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기 동안에 주요 이슈가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희구들이 높아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거나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세 후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대북 안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북 안보 이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계속 뭐 탄도미사일, ICBM 또 대북 제재 이런 논의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종전선언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제대로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 없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큰 득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안철수 후보에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지지율을 독이 되고, 네. 12% 15%에서 17% 가야 되는데 오히려 12% 끊기고 있는 요소가 지금 그 속에 20%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네. 요즘 여론조사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15%를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인데 계속 지금 주도가 바로 윤 후보 자체가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속에서 보수 지지층이 우선 윤석열 중심으로 결집한다다가 북한이 어떤 그 연일 말하자면 핵실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로켓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되는 것 같고 있고 그 상대적으로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지지율을 견고하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재가 되고 있다. 이 국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편차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중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지지층은 매우 결집돼 있고 견고하다.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세 속에서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지지층은 어느 때보다 결집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선 전국, 대선 국면입니다. 이러한 지지율 혼선 때문일까요? 최근 더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홍 소식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계 내용입니다. 오늘 불교계가요, 정부와 여당의 종교 편향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후 2시에 조계사에서 이 전국 승려 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당 차원에서 이제 여러 차례 사과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동의 김선달 발언을 하면서 좀 불교계에 이런 반발을 샀는데, 최근 또 여당 의원이 뭐 단체로 조계사를 찾아서 108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혁진 변호사님 보면은 이 갈등이 쉽게 이거 뭐 수습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국면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공주 갈 일이 있었어요. 공주로 가셨군요. 네, 마곡사가 좋다는 이야기 여러 번 들어가지고 시간이 좀 비길래 갔었거든요. 3,000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마곡사를 딱 갔더니 아 이게 그냥 신문으로만 보던 거하고 또 틀린 게 굉장히 여러 군데 현수막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불교계 감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심각하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우르르 여러 분 가가지고 108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논란을 그 촉발시킨 정청래 의원이 과연 불교계 인사들이 봤을 때 반성하는 태도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 의문이라고 생각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뭐가 더 복잡한 문제가 되냐면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곡사 진짜 보러 들어가고 또 봤기 때문에 그 비용 내는 것을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주위에 산을 갖다 둘러보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돈을 내는 게 맞는가? 무엇보다도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게 여당에서 이 불교계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것이 만만치는 않겠다, 간단치는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사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면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처럼 오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이 전국 승려 대회를 열기로 하자 일부 친여 성향 단체들, 뭐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의 고심 깊어질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노골적인 대성주의 즉각 중단하라! 사과를 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히려 사회를 갈등으로 분열로 몰아넣고 선거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태는 불교나 조계종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호소를 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네, 일부 친여 성향 단체들이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보셨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당장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뭐가 낮보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선을 앞둔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표를 끌어와야 되고 그런 불심을 달래는 게 첫 번째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당의 어떤 지도부와는 좀 다른 궤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재명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애가 타는 건 결국 이재명 후보죠. 본인이 가장 애가 타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불신잡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가 이제 크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 표심이 가장 단결력이라고 표심의 단결력이 강한 게 이제 불교라고 많이들 꼽죠. 그런 만큼 이제 불교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어떤 뭐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건 봉이 김선달이다. 이 발언이 굉장히 불교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 화나게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 이걸 빨리 이제 봉합하고 싶은데 오늘 전국 승려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맞불 집회를 놓은 거죠. 정청래 의원을 지지한 집회를 놨는데 물론 저 목소리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대한민국은 엄연히 정치와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회죠. 그런 점에서 불교가 만약에 불교계에서 이렇게 뭐 대선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불심을 잡으려 노력하는데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과연 정청래 의원이 그럼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결국은 이핵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 날 찾아와서 사퇴를 종용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라는 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굉장히 오히려 난 버티겠다라는 의지를 더 명확히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결단을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핵관 이 폭로까지 겹치면서요. 민주당의 악재가 좀 더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당내에서도 이 정 의원의 이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되게 민망하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대사 같기도 하고 또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기도 한데 이런 다소 감성적인 표현을 쓰면서 조응천 의원이 당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좀 전달한 것 같은데요. 좀 나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당 내부에 진짜 이렇게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까? 뭐 어쨌든 한 개별 의원의 탈당을 공식적으로 대놓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위 4대 종단이 있습니다만은 원불교까지 있습니다만은 불교라고 하는 건 극히 보면 어쨌든 2대 종단에가 굉장히 큰 어떤 종교계의 주요한 카운터 파트이니만큼 원래 이제 그 불교계의 요구가 정청래 의원의 출당 또 다음번 불출마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얘기처럼 정말 내가 이번 대선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내심으로는 많은 의원들이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냐. 이번 대선에 우리 당이 승리하는 게 정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나 있는 불교계의 민심을 빨리 말하자면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불교계의 요구에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내려놓고 불출마든 탈당이든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적지 않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 의원의 이핵관 폭로 당시에요. 자진 탈당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당과 이혼은 내 사전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탈당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기자 보면은 아까 조응천 의원도 선당후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탈당 얘기를 좀 언급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행보가 이어질까요? 참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렇죠. 누군가의 탈당을 요구하고 누군가의 불출마를 후보가 요구하거나 대표가 요구한다는 게 참 어렵죠. 진짜 본인의 결단 말고는 없는데 정청래 의원은 일단 어쨌든 지금 행보는 본인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의사를 또 분명히 한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에 지금 아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승려대를 열지만 다음 달에는
불교도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그러니까 승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체 교인들이 다 모여서 불교도들이 다 지금 모이는 뭐 거죠. 문재인 정부 내지 민주당의 어떤 종교 편향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가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태까지는 막아야 할 텐데 그게 단순히 이재명 후보나 뭐 김혜경 씨가 뭐 사찰에 가서 불심을 잡는 것으로 해결될는지 참 그러니까 참 그렇게는 어렵지 않겠나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이 결단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정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핵관 발언이 나오면서 또 이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윤핵관, 이 윤석열 후보의 이 핵심 관계자로 이 야권 공세하는 데 많이 쓰였던 어떤 이런 수사인데 이 이핵관 논란이 되면서 이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핵관 이슈가 또 자리 잡게 된 것 같은데 조홍천 뭐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핵관은 없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고 김종민 의원은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한 얘기다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해명도 하기도 했는데 이핵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뼈아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그동안에 윤핵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공세적인데 그 용어를 쏙 가져와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로서는 굉장히 저 발언에 대해서 경로하는 그런 분위기가 적지 않이 있고요. 아무리 뭐 재미있게 했다 하지만 재미있게 해서는 저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선에서 윤핵관, 이핵관 용어가 많은 이유는 역으로 보면 이 두 후보들이 공이 영선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당의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서 보좌관들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없는 틈을 타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더 가깝다고 하다 보니까 이핵관, 윤핵관 논의가 생기거든요. 오히려 지금 특히 이재명 후보는 핵관이 없어요. 그게 더 선거 조직의 어려움이 뭐 말하자면 대장동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용어를 저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좀 궁금해요. 야권 반응.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는 건 아니시죠? 희미한 미소가 지어질지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기는 곧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항상 뭐 야권에서도 그 전까지 원팀 문제, 뭐 이준석 대표와의 뭐 이런 갈등 문제 봉합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또 뜬 측면도 있고 이런 거를 타개를 하면 또 좋은 징후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나쁜 징후는 맞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40일 조금 넘게 좀 남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지지율 추이가 뭐 그대로 간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다니는데요.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는 뭐라고 그러니까 좀 조짐이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징후가 여러 가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불교계와의 갈등이 있는 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인데 저는 이 이핵관의 논란에서 나오는 그 숨은 그림이 더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겉으로는 사실은 원팀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금이가 있고 그게 오르지 않는 지지율로 인해서 자꾸 그 틈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무언가의 이 움직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핵관이라는 논란 그리고 일부 권리당원들에 의한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무슨 이재명 후보 욕설 AI에 관련한 여러 가지 또 논란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민주당 안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말 크게 넘어가야 되는 그 큰 파고가 오고 있고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넘기느냐 민주당 전원이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이번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을 가는데 제일 큰 고비이자 마지막 그 바로미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문계로 꼽히는 이 김종민 의원이요.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불거지는 배경 중 하나로 이 후보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의 사망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이 씨라고 그 아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 죽음을 둘러싸고 또 이제 그 이른바 문파
그러니까 친문 이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자, 김종민 의원은 이 내부 갈등이 심해지는 배경 중 하나로 이렇게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꼽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오늘 뭐 많이 네. 여쭤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완전히 뭐 큰 선대위에 흡수되지 않았다. 흡수되지 못했다는 네. 측면이 하나 있고, 구조적으로 보면 여당 후보들은 언제나 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직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과거에는 뭐 아예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조금 여러 가지 정치법을 어겨가면서 조금 그런 모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은 표시 않고 중립을 지키고 계시고, 그렇지만 또 의외로 정권 교체율은 높은 데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나름대로 견고하단 말이죠. 네. 이 문제를 양 두 가지 어려움을 이재명 후보가 풀어가야 됩니다. 그 격변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정권이, 이 문재인 정부가 명백히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전환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돌 양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에서 지금 정당혁신위원회가 뭐 다선 의원들 불출마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리적으로 보면 거부감이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정청래 의원의 반항도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다선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애매하고 델리케이트한 예민한 부분들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풀어가야 될 과제다. 역시 여권 후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앞에 정부에 말하자면 변화를 주면서 지지를 받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그런 데서 나오는 약간의 어떤 갈등 조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영천 변호사님, 특히 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 이낙연 당시 후보 측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게 계속 클리어가 안 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잖아요. 여당 내부에서 나온 의혹이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변호사들 다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확인만 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뭘 이렇게 질질 끄나. 근데 사실은 이제 대장동 이슈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후보 위치까지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당 지지자들,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한 달만 전에 터졌으면 과연 지금 여당의 대권 후보가 누구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분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와중에 그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인이 어떤 분이냐, 전통적인 여당 지지자고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같은 그 여당 그 민주당 친민주당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좀 그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제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 아까 이제 저희 박정하 또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내용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요, 최근 이 이재명 후보의 가짜 욕설 영상 배포설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죠. 야, 윤 후보를 뽑게 되면 너 때문인 줄 알라. 자, 원색적인 비판 담긴 이런 포스터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해요. 이재명 기자, 지금 보면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 현 대변인을 겨냥한 포스터까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근택 대변인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디페이크한, 그러니까 가짜 영상을 유포하려는 게
친문 성향의 반 이재명 단체에 살려고 한다 이런 글을 이제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그래서 삭제를 했었는데 또 저 문제는 또 뭐냐면 그리고 나서 또 김혜경 여사는 우리 문파가 원하는 영부인이다. 또 이런 포스터를 하나 올리면서 저것이 더 레프트라고 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열렬한 지지자가 만든 거다라고 또 올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지자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제 문재인 진영에서 저렇게 포스터를 자주 만드는 유저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저 포스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윤석열을 찍으면 그것은 바로 다 현근택 때문이다라는 포스터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게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친이라고 할까요?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 진영의 갈등이 점점점 이렇게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한 후반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한 10년여간을 굉장히 당내 갈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거의 모든 선거를 연패할 정도로 당내 갈등이 심했었는데 그게 이제 친노 비노 갈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게 갈등이 해소됐던 게 2016년 비노가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탈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갈등이 내부적으로 해소됐던 게 아니라 그냥 한쪽에 나오면서 이제 해소됐던 건데 제가 볼 땐 2016년 이후에 한 5년 만에 한 6년 만에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친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무관하게 앞으로 민주당의 상당한 어떤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재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자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친문 진영에 반발을 삽니다. 또 정청래 의원도 반대로 또 이재명의 이해관이 날 찾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친이 진영에 또 이제 반발을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당 대표든 아니면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이제 당내 빅마우스죠. 영향력이 큰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난 한 10년의 그런 갈등을 이제 극복했다고 봤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대선 47일 남긴 상황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조심해야 한다. 지금 현근택 대변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 김정숙 여사와 결이 같은 분, 김건희 여사님 이런 영부인을 원했다. 이런 포스터 제작자를 오판하면서 이렇게 갈등 논란을 빚고 있는데 논란 사흘 만에 실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글을 쓰는데 보다 신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여도 야도 모두 이 원팀이라는 숙제 아직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욕하며 닮아가는 공약, 애증의 관계, 욕하며 닮아가는 게 제일 무서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연일 닮은 꼴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안 없이 선심 어린, 이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면서도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중 제일 중요한 이 공약 부분에서는 정작 닮아가는 아이러니라니. 먼저 이재명 후보의 어제 행보부터 보시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롤링스톤스가 38선으로 와서 공연을 하게 하고 블랙핑크가 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빅파티를 하고 38선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저 놀랐습니다. 뒷모습만 봤을 때는 초록색 비닐을 쓴 저분은 누구실까 했는데 가볍게 춤까지 추고요. 또 춤도 곧잘 추시는 것 같아요. 이 눈길을 끌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2030 유권자들에게 더 다가가려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주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또 짐 로저스와도 이렇게 화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투자, 한반도 투자에 대한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 많이 이제 논의는 됐습니다만 과시화되지 못했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또 혹은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의 맞춤형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짐 로저스는 실제로 이제 북한에도 투자를 하고 또 가상자산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젊은이들 그리고 또 남북 관계에서도 저런 방식으로의 투자를 이끌어서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니까 또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4차 산업과 연관돼 있어요. 기본소득의 개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디지털세가 만들어졌을 때 문화예술계가 꾸준히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장착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뭐 그것을 그 말하자면 공약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생산을 많이 정복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을 위해서 저런 기본소득은 맞춤형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보면 기본소득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 상황에서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사실상 기본소득 정책을 유지해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소득의 공약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25만 원을 시작으로 임기 말, 그러니까 4년 뒤에는 연간 100만 원을 주겠다. 따라서 25만 원 시작해서 그다음에 마저 100만 원을 줄 때는 분기별 25만 원씩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기본소득의 구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문화예술을 만나서는 연간 1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주느냐라고 했더니 또 이제 당장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문화예술인 청년은 3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기본소득 공약이 남발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소득이 처음에 보수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기본소득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수요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구상에서 시작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복지 정책이 굉장히 복잡하고 남발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 정책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연간 1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 문화예술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약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지는 거죠. 전 그런 점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재명 후보 진영도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꺼낸 반면 이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와 소득세 공제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보시죠. (2천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또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치료비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요즘 보면은 아마 최근 그 생활 밀착형 공약에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좀 의식한 그런 결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즘 사실은 공약이 좀 아주 세밀해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소확행, 저희 같은 경우는 심쿵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공약이 그 공약 위키트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공약을 발굴하고 청년 보좌관들이 이 공약을 픽업하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생활 밀착형 그리고 2030 세대에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아마 양쪽 캠프에서 다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영신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포퓰리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입 수험생을 앞둔 그 학부모 아닌가. 뭐 옆집에 누가 뭐 이런 과외했다 그러면 나도 그런 거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경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선거할 때 고무신 막걸리 줬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무신이 가발되고 막걸리가 강아지 약도인 거 아닌가.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애들 이제 2030인데 애들 숫자도 적은데 저희는 한 해 100만 명씩 낳잖아요. 요즘 애들 30만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이거 다 부담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아, 위트 넘치고 이 촌철살인 비평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한편 뭐 안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안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한국정책학회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중간평가제라는 걸 끌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도 함께해서 이 중간평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한번 평가를 받아서 이 지지율이 50%가 안 나오면 사퇴하는 이런 안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양당은 뭐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후보 이 양당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묘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묘안일지 지켜보시죠. 보겠습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담론으로 대선 토론회가 열려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지. 계속 옛날에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냥 뭐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이 중간평가제에 대해서는요, 이 후보 측에서는 뭐 이게 이 국정이 게임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런 중간평가제라는 것도 좀 처음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뭐 과거에도 있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둘 다 포퓰리스트다라고 하면서 뭐 쌍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자영업자에게 50조를 지원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이런 것 자체가 양쪽 다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오히려 두 후보가 외면하고 있는 연금 개혁 등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자 중간평가 5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 이 공약은 자기는 집권이 완벽하게 포퓰리즘 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연금 개혁을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아니면 산업 구조조정 같은 걸 하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그럼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책임 정치라는 게 인기제인데 그것을 오히려 본인이 거부하면서 이게 자신감이다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중간평가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본인이 나왔군요.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왜 지금 이 민주선거를 하면서 저런 공약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좀 캠프에서 다시 한번 이 공약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뭐 얘기를 하고 시원하게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두 분께 듣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저희 의원님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뭐 그는 속마음을 자기 편하게 얘기한 거죠. 다 틀고 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만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전에도 안철수 대표가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이 들으면 일견 굉장히 속 시원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고요. 오히려 4년 중임제로 해서 어떤 중간평가를 한다든지 이미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 자체가 중간평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말 중간평가를 한다면 뭐 저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하고 중간평가를 하자. 난 그거는 오히려 말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단임제 때문에 3년만 하고 공기관이 1년 준비하고 1년 스톱되는 것이 문제가 많다. 얼마 전에 제가 공기관 사장을 만났더니 일이 안 된대요, 지금.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는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고
지금 중간평가 얘기는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안 후보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양자 토론, 이 두 거대 양당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정의당도 냈고 이 국민의당도 낸 상황인데 이 17대 대선에서 한번 가처분 신청이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 양자 토론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잠행에서 돌아온 심상정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슈퍼히어로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힘을 빼는 정부를 약속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당 후보들 모두 그야말로 슈퍼히어로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 각 수석 제도는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힘을 빼는 이런 정부를 조직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대선 후보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쌈 시간입니다.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실루엣의 주인공을 살펴볼까요? 어딘 듯 익숙하다 했는데 이분이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최근 이딴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요. 그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까지 재개하겠다 이렇게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이 최근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자 이 강대강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 거의 4년 만에 이 싱가포르 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뭐 도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4년 동안 안 했는데 이 핵실험, ICBM 카드 다시 꺼내겠다.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도발할 가능성 진짜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 4월 달에 이제 북한에서 북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죠. 다시 그래서 핵실험이라든지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실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미사일 실험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김정은의 지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단했던 모든 조치를 재가동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명확하게 어쨌든 북핵 실험이든 아니면 ICBM 시험 발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특히나 어제의 그 발표가 어제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바이든을 향한 메시지라는 게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거의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고 본인의 국내 정치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북핵 실험이든 미사일 발사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4년 동안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이 상황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뭐 앞으로의 대화 혹시 국면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 몸값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주 특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북풍, 뭐 대선도 앞두고 있고 지금 뭐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무력 시위에 나선다면 또 궁금한 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 정권 내내 이제 추진해 왔는데 이게 실패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중동 순방 말미에 대통령께서도 정말 이런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반전 가져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수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와의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핵 협상이 잘 됐다면 북한으로서는 마식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광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경제 개혁 안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외 개방을 하고자 하는 그 초창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틀어짐으로써 이제는 벌써 4년 지났죠. 18년 이후에 4년 동안 기다리다가 계속 대제가 많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지켜봤는데 생각만큼 진전이 없어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미국 행정부하고의 지리한 어떤 평화 싸움을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조금 더 강력한 동계올림픽 이전에 저런 어떤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좀 극적인 어떤 모멘텀,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보입니다. 네, 정치권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말씀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전히 실패했다. 북한의 어떤 위협 도발에도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핫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핫쌈 주인공 누굴까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이라고 불리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박영수 전 특검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사업권을 따낸 직후 5억 원을 송금을 했는데 이 박영수 전 특검 계좌로 송금이 됐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화천대유에 5억 원을 송금했다. 박영수 전 특검 계좌로 송금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박영수 특검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초기부터 이 대장동 사건을 알고 있었다. 대장동 내용을. 이게 화천대유가요. 2015년 2월 6일 날 설립이 됐어요. 사업권 3월 달에 이제 성남에트로부터 양도 받았거든요. 4월 달에 그 5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지금 5억이 아니고 2015년도 5억이니까 그때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을 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생긴 지 2달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회사한테 그것도 운영자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쏘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화천대유가 어떠한 회사인지 대장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수익이 5억 정도 그렇게 느는 건요. 최소한 10배는 보고 넣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박영수 특검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다. 그리고 김만배 씨와 이모 씨간 이 자금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김만배 씨 등에 의해 이 부탁에 이체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 당국 어떻게 이 사안을 수사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핫쌈 실루엣 보시죠. 말이군요. 자, 말입니다. 네, 이 내용이군요. KBS 이 사극 드라마 태종이방원에서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중 말을 일부러 넘어뜨리는 이런 영상이 공개돼서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요. 이 낙마 장면 연출을 위해서 저렇게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지금 묶어 있는 상태인데 강제로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말의 머리가 땅바닥에 그대로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저희가 잔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침 시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저도 좀 보고 놀랐습니다. 좀 제가 보는 사람이 비명을 지를 정도였는데 이재명 기자 보기엔 이건 어떻습니까? 모두 심각한 상황을 입었다고 해요. 말을 탄 배우와 말은 심지어 이 촬영 이후에 또 안타깝게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동물학대 논란 이게 이제 태종 이방원의 드라마 안에서 태조 이성계가 낙마하는 장면을 찍겠다면서 그 말이 그냥 넘어지지는 않으니까 말의 다리에 와이어 끈을 묶어서 일부러 말을 넘어뜨렸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스턴트맨도 크게 부상을 입었고 또 말도 당시에는 일어났었는데 촬영 일주일 만에 지금 죽은 걸로 그렇게 드러났죠. 근데 저 영상이 반영된 건 저 드라마 장면이 반영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런데 어제 동물보호단체가 당시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일단 KBS를 동물학대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고 KBS는 어제 사과문을 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사고가 스스로 일어나서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사망 사실을 알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 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 동물학대죄로서 이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틀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우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감사합니다.